아버지를 살리려던 아이가 살인자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단 한 알의 약이 한 집안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쓰러졌고 모든 증거는 10살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살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쫓겨났고 심지어 목숨까지 노려졌습니다. 그리고 15년 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편안한 밤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합니다. 남해와 가까운 포구 마을에는 밀물이 들어올 때마다 소금 냄새가 온 동네를 덮었습니다. 아침이면 갯바람이 지붕 위를 쓸고 지나갔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집, 기와 지붕 아래 넓은 마당을 품은 그 집이 바로 장문수의 집이었습니다. 장문수는 젊은 시절부터 소금을 팔고 말린 생선을 팔았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포구에 나갔고 날이 굳어도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재산이 쌓였습니다. 창고가 늘었고 일꾼도 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큰 상인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그 모든 것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아내 서연화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음도 깊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내비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만이 가지는 묘한 피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기다렸고 봄이 올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수년이 되었고 수년이 다시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겨울 의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화는 그날 이후로도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듯 밥상을 차리고 마당을 쓸고 저녁이 되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장문수를 향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문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하초연이라는 젊은 여인이 조용히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눈을 크게 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이유로 이 집에 왔는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연화는 그날 이후로도 예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돌봤습니다. 하초연과 눈이 마주쳐도 특별히 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방 안에서 밤이 깊어진 뒤에 가끔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기침 소리가 슬픔인지 병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봄 하초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문수는 그 아이를 안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폭우의 바람이 들어왔고 갓 태어난 아이는 작고 붉은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도윤. 집안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일꾼들도 기뻐했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축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던 바로 그날 서연화는 혼자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방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양은 그 집에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연화의 곁에서 자랐고 서연화의 손이 닿는 곳마다 늘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연화가 기침을 할 때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도윤이 태어난 뒤로 매양은 그 집 안에서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겼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무게가 천천히 집 안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아 곁에서 더 조용히, 더 가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도윤은 무럭무럭 자랐고 집안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하초연 모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연아는 날이 갈수록 몸이 약해졌습니다. 밥을 조금씩 덜 먹었고 마당을 걷는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쉽게 드러눕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처럼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나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보는 이에게는 애처로웠지만 서연아 본인에게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윤이 6살이 되던 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서연아에게 태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었는지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초연은 그 소식을 들은 뒤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 집 안에서 기쁨과 두려움은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탄생이 이 집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쁨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서연화의 태기 소식이 전해진 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축하하는 말들이 오갔고 장문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의원이 오가는 횟수가 늘었고 서연화의 방 앞에는 늘 누군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이 클수록 그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나를 세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초연은 그 무렵부터 웃음이 줄었습니다. 말수도 줄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이 전보다 오래 머물렀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빛을 띠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뜻이었고 장문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낳은 뒤 그녀는 이 집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단단해진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화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하나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초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윤도 어머니의 눈빛을 통해 무언가를 서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서연화의 몸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입덧이 심했고 기운이 없어 자리에 눕는 날이 잦았습니다. 의원은 조심하라는 말을 반복했고 무거운 것은 들지 말라 했으며 바람이 샌 날은 문 밖에 나서지도 말라 했습니다. 서연화는 그 말들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몸이 그 기적을 감당하기에 이미 너무 많이 달아있다는 것도. 매양은 그 곁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챙겼고 약을 다렸고 밤이 깊어지면 이부자리를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 그러하듯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해가 짧아지고 폭우의 바람이 차가워지던 어느 겨울 새벽 서연화는 산기를 맞았습니다.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산파가 불려왔고 장문수는 바깥채에서 서성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양은 방 안에서 서연화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화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고 숨을 참았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매양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냘픈 소리였지만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장유진.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 서연화의 몸은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산파도 의원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문수가 불려 들어갔고 잠시 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매양은 그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서연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갓 태어난 아이는 포대기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화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다오. 매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연화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화는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곡소리가 일었고 폭우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장문수는 오랫동안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서 먼 바다 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하초연은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향은 갓 태어난 유진을 안고 서연화의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매향은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은 그러나 어떤 말보다 단단한 맹세였습니다. 유진이 이 세상에 온 날 서연화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방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나뉘었습니다. 한 사람은 생애 첫 숨을 쉬었고 한 사람은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이는 오직 매향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는 오직 하나의 삶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을 지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안의 다른 방에서 하초연이 도윤의 등을 쓸어내리며 어떤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생각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인지를.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폭우의 파도는 여전히 들고 났으며 소금 창고는 해마다 채워지고 비워졌습니다. 장문수의 집은 겉으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걸음을 배우던 무렵 도윤은 이미 뛰어다니는 나이였습니다. 유진이 처음 글자를 익히던 무렵 도윤은 마당을 제 집처럼 활보했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처음부터 같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 집의 장자였습니다. 그 사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밥상에서 앉는 자리가 달랐으며 장문수가 건네는 눈길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하초연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였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원하면 들어주었고 도윤이 무언가에 실패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아들의 주변을 채웠습니다. 그 안에서 자란 도윤은 기다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양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울음도 적었고 보채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매향은 늘 그 곁에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쳤고 샘을 가르쳤으며 모르는 것이 생기면 함께 앉아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빠르게 익혔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들은 것은 오래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명함이 이 집 안에서 늘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무언가를 잘해낼 때마다 하초연의 눈빛은 잠깐 굳었습니다.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이 매향에게는 보였습니다. 장문수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었고 집 안보다 창고와 포구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서연화가 떠난 뒤로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늘 조금씩 어딘가가 비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부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소금 거래의 흐름, 들어오고 나간 돈의 기록, 해마다 달라지는 시세의 변화.
그것들이 그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마지막 줄 같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유진이 1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장문수는 두 아이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넓은 상 위에 장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여러 쪽에 걸쳐 적혀 있었고 묵은 먼지 냄새가 방 안에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장문수는 아무 말 없이 장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두 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눈을 굴리다가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장부를 훑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짚어 내려가며 입술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쪽을 넘기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고 두 숫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여기. 유진이 조용히 짚은 곳은 작은 항목 하나였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만한, 그러나 전체 흐름에서 보면 분명히 어긋나 있는 숫자였습니다. 장문수는 그 자리에서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탄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인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방 안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장면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이 유진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자신을 향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도윤 자신도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고 그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초연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갔고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도윤의 눈빛이 전날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직 그 결심이 무엇인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보는 이에게 느껴졌습니다. 매양은 아침 밥상을 들고 지나가다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 안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유진은 그 무렵의 일을 훗날에도 또렷하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인정받던 날, 장부 위에 숫자 하나를 짚어 보이던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무엇을 빼앗아갈지를 그때의 유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총명한 아이였지만 아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몸으로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날의 봄볕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 어딘가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는 것이 봄과는 전혀 다른 계절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포구에는 고기잡이 배들이 오가고 소금 창고에는 햇볕에 말린 소금이 쌓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장문수의 집은 여전히 크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집이란 것은 담장이 높다고 해서 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그 안의 균열이 담장 밖에서도 느껴지는 법입니다. 하초연은 그 무렵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와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일꾼들과 나누는 말이 조금씩 달라졌고 장문수의 곁에 있는 시간이 늘었으며 유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는 것, 몸이 약하다는 것, 아직 집안일을 맡기엔 이르다는 것.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쌓일수록 유진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위한 것임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도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포구에 나가 시간을 보냈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돈을 썼으며 누군가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면 그냥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이 도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부를 보던 날 이후로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유진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있지만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진이 아버지의 눈길을 받을 때마다 도윤의 가슴 안에서 그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불씨도 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으면 결국 무언가를 태우게 됩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도윤은 혼자 포구 쪽으로 나갔습니다. 장문수의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낡은 주막 근처였습니다. 그곳에는 떠돌아다니는 장사치들이 드나들었고 이름 모를 약재를 파는 장수도 가끔 나타났습니다. 도윤이 찾아간 것은 그 약장수였습니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빛은 무언가를 오래 본 사람처럼 탁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되 평생 쓸모없게 만드는 약이 있소? 약장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그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있지. 그는 낡은 보자기 안을 뒤적이더니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깔이 없는 액체였습니다. 냄새도 없어 보였습니다. 먹이면 몸이 굳고 말도 못하게 되지. 죽진 않아. 다만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야. 도윤은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돈을 꺼냈습니다. 약장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받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폭우에 바람이 불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보는 이가 있었다면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결심이 선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지어준 보약이라 하셨어. 몸이 약하다고 걱정하시던 참이었거든. 유진은 그 그릇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도 돌아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안에 든 것을 유진은 바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잔잔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그 무렵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더 깊이 패어 보였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한숨을 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필요하실 거야. 그리고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은 유진의 입술에 닿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방 앞에 잠시 섰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장문수는 장부를 펼쳐놓고 눈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 그릇을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약이라 하니 아버지께서 드시지요. 장문수는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그 그릇을 아버지께 건넨 것이 효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감각이 작동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도윤은 자신이 건넨 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다음 날 새벽 장문수의 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질 때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폭우의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 소리만이 낮게 깔려있던 그 시간에 매향은 눈을 떴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깨웠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가 난 것도 아니었고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문수의 방 앞에 섰을 때 문틈 사이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매향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장문수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주저앉은 듯 몸이 반쯤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있음에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매향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장문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불려왔고 일꾼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도유는 방 밖에서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의원은 오랫동안 장문수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었고 눈을 들여다보았으며 손발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몸이 굳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하초연이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해나갔습니다.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의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으며 집안의 열쇠들이 하나씩 그녀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일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군가 이상하게 여길 새도 없이 집안의 중심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뒤 하초연은 유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넓은 마당 한가운데였습니다. 일꾼들이 멀찌감치 서 있었고 도유는 그 뒤편에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초연의 손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의 손글씨였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유진이 장부를 정리하다가 따로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숫자 몇 가지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들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종이였습니다. 그러나 하초연의 손 안에서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이 쪽지가 그 증거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쪽지가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그것을 썼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보려 했지만 주변의 눈들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방 쪽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는 말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향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발걸음이 유진 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지금 나서는 것이 유진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초연은 장문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문수는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초연은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진이 한 일, 쪽지의 내용, 집안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것. 장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이 움직였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하초연은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사흘 뒤 유진을 섬으로 보낸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 안어른 중 하나가 그렇게 전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보는 이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것은 매양이 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서연화가 남겨준 작은 놀이개 하나, 그리고 유진이 글을 배울 때 쓰던 낡은 붓 한 자루. 매양은 짐을 묶으면서 손이 몇 번 멈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을 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유진은 아버지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매양이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유진은 매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신의 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구를 지나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물을 밀어내며 나아갔습니다. 유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양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넓은 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대문 앞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매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진의 작은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 쥐었습니다. 파도가 일었습니다. 배는 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언가가 끝난 날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섬은 멀었습니다. 배가 닿은 곳은 육지에서 반나절은 더 가야 하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닌 거친 돌밭이 해안을 따라 이어졌고 바람은 육지에서보다 훨씬 세고 차가웠습니다. 나무는 있었지만 곧게 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바람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처음 며칠은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섬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낯선 사람을 반기지도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매양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대적이지 않다면 나머지는 스스로 만들어가면 되었습니다. 빈 움막 하나를 손질했습니다. 허물어진 벽을 막았고 바람이 드는 틈을 지프로 채웠습니다. 유진은 그 옆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을 날랐고 무거운 것은 매양 곁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섬에서 나는 것으로는 두 사람이 버티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매양은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섬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따라했습니다. 미역을 닦고 고기 손질을 도왔으며 빨래와 바느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견딜 수 있는 한도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먹어야 했습니다. 유진이 자야 했습니다. 유진이 살아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유진은 그 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매양 곁에서 일을 거들었고 밤에는 불빛 아래 앉아 글을 썼습니다. 낡은 붓과 구한 먹으로 숫자를 적고 셈을 풀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글을 쓰는 아이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유진이 샘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팔고 남은 돈을 계산했고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으며 여름이 지나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섬에서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던 밤, 섬에 낯선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매양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고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매양은 즉시 유진을 깨웠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잡고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유진은 알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렸습니다. 돌밭 위를 맨발로 달렸습니다. 발이 베이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섬의 끝이었습니다. 절벽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래로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흰 포말이 보였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뒤에서는 발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 섰습니다. 유진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매향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매향은 유진을 안았습니다. 단단히 놓치지 않도록 안았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바위가 가까이 있었고 파도가 두 사람을 밀어댔습니다. 매향은 유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파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방향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향의 몸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 순간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파도가 잦아든 쪽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매향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지나가던 상선 하나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뱃사람들이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끌어올려졌습니다. 갑판 위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는 것이 눈꺼풀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매향은 유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발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선은 남쪽 포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돛이 크게 펼쳐졌습니다. 유진은 갑판에 누운 채 멀어지는 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도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배 위에서 유진의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감정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언가가 더해졌습니다.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 버텨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이 차갑고 젖은 몸 안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유진이 눈을 감을 때까지 그 곁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와 나눈 맹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그때의 두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 배 위에서 두 사람에게 주어진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돌아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듯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상선에서 내린 뒤 두 사람은 낯선 포구 마을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진에게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읽는 눈, 흐름을 짚는 감각, 그리고 섬에서 몸으로 익힌 기다림의 힘. 그것들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포구의 상인들 사이에서 셈을 도왔습니다. 거래의 흐름을 정리해 주었고 손해보는 구조를 짚어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틀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린 나이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결과가 쌓이면서 의심은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이지만 한 번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양은 그 곁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섬에서의 세월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던 그 밤이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밤늦게까지 장부를 들여다볼 때, 차를 끓여내왔고 먼 길을 떠날 때는 챙기지 못한 것들을 먼저 챙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늘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양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유진은 어느새 포구 여러 곳에 이름이 알려진 상인이 되었습니다. 소금을 다루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몸 안에 스며든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금 거래의 흐름이 다른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손에 잡혔습니다. 시세를 읽었고 때를 기다렸으며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 가을, 유진은 고향 포구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바다는 그대로였습니다. 갯바람도 그대로였습니다. 소금 냄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장문수의 집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넓던 마당에는 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한때 크고 단단해 보이던 담장이 낮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된 무게가 가슴 안에서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초연은 도윤을 앞세워 장문수의 재산을 정리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재산에 기대어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가진 것을 하나씩 잃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신용을 잃었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으며 남은 것마저 빚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초연은 그 곁에서 오래 버텼지만 끝내 몸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특별히 낮추거나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문수는 살아 있었습니다. 몸이 굳은 채로 말을 하지 못하는 채로 긴 세월을 버텨 있었습니다. 유진이 찾아갔을 때 그는 좁아진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으로 햇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곁에 앉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문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진은 그 고향 마을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약장수의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 약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쪽지가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그것들을 마을의 어른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은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때 이 집의 장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이 이미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유진은 아버지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 너머로 폭우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유진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때 보던 바다와 지금 보는 바다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향이 곁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폭우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갯바람이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매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새벽 작은 방 안에서 서연화의 손을 잡고 했던 맹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다오.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뒤척임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것이 소리 없이 내려간 사람의 잠이었습니다. 폭우의 파도는 여전히 들고 났습니다. 바람은 지붕 위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집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고요였습니다. 소금 냄새 나는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고 촛불이 조용히 흔들렸으며 긴 이야기의 끝에서 그 집은 처음으로 깊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머무는 집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바람이 마침내 머문 곳이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돌아왔습니다. 바람처럼 흩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누군가는 잃었고 누군가는 버텨냈으며 누군가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의 선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언젠가 다시 우리 앞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시 쉬어가시며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곳은 잠들기 전 옛 이야기였습니다.